당신은 매일 소비하는 것들의 출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운전하고 아침에 빵을 굽기 위해 켜는 것들의 출처를 알고 있다고 믿죠. 당신은 제품과 정체성, 집안에 있는 것들과 국가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연결이 이미 끊어졌는데도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오후, 당신은 냉장고를 열고 차가운 코카콜라 캔을 꺼냅니다. 알루미늄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죠. 이건 미국산이야. 왜냐하면 늘 그랬으니까요. 산타클로스가 등장하는 연말 광고, 도로변 카페, 야구장 관중석의 함성과 캔을 여는 칙 소리까지.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은유였고 소속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캔이 예전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국경을 넘어온 것이라면요? 이건 황금 시간대 뉴스에 나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기자회견도 기업 연설도 월스트리트의 종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2025년 미국 북부 여러 주에서 유통되는 코카콜라 캔들은 더 이상 애틀랜타나 피츠버그의 공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 캐나다에서 출발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의 꿈을 담은 음료라고 여겨졌던 그 코카콜라가 이제는 국경 너머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이념이나 국기를 배신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대 위의 지정학적 갈등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 수학적인 이유입니다. 알루미늄 가격, 에너지 비용, 무역협정, 산업 인센티브. 감정이 아니라 엑셀 시트의 문제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내에서 캔 하나를 생산하는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일상이었던 생산이 곧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내 생산은 더 이상 스마트하지도 경쟁력도 없고 수익성도 떨어졌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세 가지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알루미늄 관세 제로, 수력 발전으로 생성된 저렴한 전기, 그리고 유럽 및 아시아와의 유리한 무역 협정. 수식은 명확했고 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를 일궈온 거대 기업 코카콜라는 지도와 그래프를 분석한 뒤 움직였습니다. 운영을 재편하고 캐나다 공장을 확장하며 물류 경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오늘날 신선한 코카콜라 캔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매일 브램튼을 떠나 뉴욕, 미시간, 오하이오의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매장 통로에서 카트 소리와 바코드 리더기, 소리 사이에 그 캔은 예전처럼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캔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공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피츠버그 같은 도시의 산업 심장이었던 창고들은 점점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짧아지고 주문량은 줄어듭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둔화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직업에 의존하던 사람들, 같은 작업복을 입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향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형만을 믿으며 진짜 변화에 눈을 감고 있는지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캔은 여전히 빨갛고 라벨엔 코카콜라라 쓰여 있고 맛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치사슬, 출처, 생산의 지리학은 모두 다시 쓰였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코카콜라마저 미국 문화의 절대 상징인 그 코카콜라조차 생산지를 바꿨다면 당신이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 속 다른 상징들은 어떨까요? 그것들도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장소에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 Made in USA는 이제 편리한 허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건 갑자기 무언가를 잃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가게가 문을 닫거나 공장이 철거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처라는 개념의 재구성, 경제 정체성의 재설계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고판에도 사설 기사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정말 나중에야 산업도시를 덮친 실업률과 그 현실을 뒤쫓는 공공정책의 허둥거림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제임스를 떠올려 보세요. 58살 미시간에 은퇴한 노동자입니다. 30년 넘게 그는 탄산음료 캔에 알루미늄 뚜껑을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구내식당의 같은 여직원과 같은 커피를 마시고 오후 4시에 집으로 돌아와 손자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일관된 삶이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날 그 공장은 녹슨 철문을 가진 채 폐쇄되어 있고 아스팔트의 금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회사 이름은 외벽에서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그 자리를 매주 자전거로 지납니다. 마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을 방문하듯이요. 그는 특정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쩌다 이렇게 조용하고 빠르게 변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도시에서 울려 퍼집니다. 점점 지도에서 사라져가는 이름들, 영스타운, 톨리도, 이리, 알렌타운, 기계 소리가 삶의 소리와 섞였던 곳들, 자부심이 그리스에 더럽혀진 손과 휴게실, 전자레인지에서 든 도시락 안에 있었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곳들에는 임대 중이라는 팻말들, 비어있는 창고들, 도착하지 않는 재창조의 약속들, 과거를 잊은 채 미래만 말하는 연설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트럭들은 오늘도 캐나다 브램튼에서 출발합니다. 똑같은 제품들, 똑같은 코카콜라, 빨간 캔, 똑같은 정밀한 밀봉. 뉴욕이나 디트로이트의 소비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감정적 거리 안에 있습니다. 산업이 존재했던 지역사회에 남겨진 공허 속에 있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옮겨졌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감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들은 이 결정을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캔을 생산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알루미늄은 미국 정부 스스로 부과한 50%의 관세 때문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연방 보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국경 너머의 캐나다는 기업들이 듣고 싶어 하던 모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 관세 면제, 준비된 인프라, 정밀한 물류 체계, 유럽과 아시아로의 수출을 위한 우호적인 무역 협정, 마치 험한 길뿐이던 지도 위에 새로 포장된 고속도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벽 회의실 안에서 임원들은 실시간 지도와 그래프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거리도, 학교도, 구내식당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만 봅니다. 그리고 숫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캐나다가 더 합리적이라고. 코카콜라에게도, 테슬라에게도, 포드에게도, 케첩, 수프, 아스피린, 커피포트 브랜드들에게도 말이죠.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뿌리들은 다시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늘 단순한 것들의 견고함을 믿어왔던 당신,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도 어느샌가 아무런 경고 없이 외주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질문은 단지 이게 어디서 끝날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2025년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전략적 결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내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경제 리더십이 엑셀 시트로 축소되었을 때부터, 산업 주권에 관한 담론이 선거 캠페인의 마케팅 수단이 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당신이 이걸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면, 그저 지나갈 조류일 뿐이라 믿는다면,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변화를 떠올려 보세요. 제품 라벨을 들여다보세요.
출처를 관찰해 보세요. 한때 이 땅에서 당신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팀을 응원하며 같은 보도 블럭을 걷던 손들이 만든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이건 캐나다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활용하고 투자하며 성장하고 점점 더 경쟁적인 전 세계 무대에서 전략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미국이 더 이상 이 게임의 중심축이 아닌가? 그 답은 불편하지만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공공정책, 엉뚱한 방향의 인센티브, 조정되지 않은 관세 정책, 부재한 전략적 비전,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가 요구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무능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엉터리로 내려진 일련의 결정들과 전혀 내려지지 않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진열대에 놓인 제품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수조 달러의 흐름, 수백만 개의 일자리, 안정과 소속감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좌우하는 전략을 누가 짜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글로벌 경제와 권력 지형을 결정짓고 있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스페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과거, 그들의 청년기 집착, 치밀한 전략, 내면의 모순을 파헤칩니다. 현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 협정, 제재, 대중적인 정치 연설들이 우리의 실물 경제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탄산음료 캔, 당신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 당신이 간신히 유지하려 애쓰는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북은 표면 너머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시선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몬트리올 외곽, 소나무 숲과 철도 라인이 둘러싼 지역에 새로운 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중소기업이 사용하던 창고들에 이제는 자동화된 컨베이어, 정밀 로봇, 끊임없이 작동하는 디지털 패널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음식도, 음료도, 소비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 배터리입니다. 거리에서 점점 더 자주 보게 되는 날렵하고 현대적인 전기차들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예전에는 네바다와 텍사스에 생산을 집중했던 거대 기업 테슬라가 이제 그 배터리 생산의 핵심 일부를 캐나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공개 연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제도적 안정성, 프로젝트 승인 속도, 그리고 미국에서 점점 격화되는 노조 갈등이 없는 환경. 하지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지 관료주의나 엑셀 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삶의 충격입니다. 재편되는 공급망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금속 주조를 감독하던 노동자가 지금은 오래된 기계가 해체되는 걸 지켜보고 있고, 캐나다에서 배터리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연봉이 오르는 반면 미국의 동료는 재취업을 위해 스스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단지 부품의 출처가 아닙니다. 그건 결정권입니다. 테슬라가 4,680셀의 생산 라인을 캐나다 땅에 설치할 때 그들은 단지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혁신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지식 중심지, 고급 일자리,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연결이 어디에 존재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작아 보이지만 큰 함의를 지닌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배터리 트럭들은 대양을 건너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고속도로를 지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차량 조립 공장에 도착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이건 멀리 떨어진 나라에 외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국경 밖으로,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산업 국적성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내 총생산이나 무역수지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광고는 여전히 같습니다. 라벨도 같습니다. 옥수수밭, 펄럭이는 국기, SUV 앞에 웃고 있는 가족들. 하지만 그 이미지 이면에서는 무언가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당신이 운전하는 전기차의 동력 일부는 캐나다 숲에서 왔습니다. 미국 땅을 밟아본 적 없는 노동자들에 의해 조립되었지만 그들의 손은 지금 미국의 모빌리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변화를 체감하는 이는 차를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을 멈춘 노동자입니다. 네바다 테슬라 공장에서 일했던 47살의 라파엘을 떠올려 보세요. 배터리셀 품질 관리를 위해 야간 근무를 수년간 해왔지만 생산 일부가 이전되면서 해고되었습니다. 라파엘은 지정학은 모르지만 부재를 압니다. 기회가 없는 부재, 설명 없는 부재, 재통합을 위한 실질적 계획이 없는 부재. 지금 그는 집수리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급성장한 이 산업이 어떻게 자신을 소외시켰는지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국경 너머 트루아 리비에르 같은 글로벌 레이더에 없던 캐나다의 도시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배터리용 신금속 합금을 개발하기 위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들은 고급 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며 그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이 자금을 댄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보장받습니다. 이 흐름의 반전을 보이시나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전문가나 경제학자, 기자들의 몫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채울 때, 새 차를 살까 고민할 때, 청정 에너지에 투자할까 망설일 때, 그 모든 선택은 이 새로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흐름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면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을 자극했거나 깨달음을 주었거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 흐름에 순응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인즈, 많은 이들이 이 브랜드를 국가의 자산처럼 여깁니다.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맛에 담긴 상상력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름 소풍 속에 있었고 뒷마당 바비큐에 있었고 학교 도시락에 있었고 햄버거를 손으로 처음 먹기 시작한 기름 묻은 아이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하인즈가 이제는 그 많은 케첩병을 캐나다의 한 도시 리밍턴에서 유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이건 전환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늦어버려 멈출 수 없는 그런 도로 위의 커브와도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농장이 간헐적 가뭄, 극단적인 급수 제한, 감당하기 힘든 농업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동안 온타리오에서는 상황이 안정적입니다. 적당한 간구, 관대한 정부 보조금, 대규모 가공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 모든 것이 극도로 얇은 수익률로 운영되는 산업에게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갔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이, 공식 발표도 없이, 마케팅도 없이 그들은 떠났습니다. 기후와 땅, 그리고 돈이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가 더 쉬워. 그리고 이건 단지 케첩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흐름입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시기에 위안이 되어주던 이름 캠벨. 그 스프조차 이제는 외국의 억양과 함께 제공됩니다. 마치 역사와 애정으로 끓인 것 같던 스프가 이제는 국경 북쪽의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물류입니다. 캔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의 슈퍼마켓 진열대까지 수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모든 산업 이전 결정 뒤에는 간단한 슬로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더 높은 임금, 더 비싼 에너지, 더 분열된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이윤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에게 마치 지뢰밭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저렴한 수력 발전, 예측 가능한 재정 정책, 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덕분에 미국이 도로 표지판 위치를 두고 논쟁하는 사이 이미 도로를 포장해 두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브랜드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묻지 않는다는 것을. 맛이 그대로라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포장지가 진실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저 이런 이동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것 그 이상 아닐까요? 우리는 조금씩 기억을,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던 이야기, 이건 우리 거야. 그 내러티브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던 모든 것이 다른 땅으로 옮겨지고 나면 그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맹목적인 국수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허한 향수도 아닙니다. 이건 연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 연결은 끊깁니다. 그리고 끊어진 고리는 단종된 제품과 달리 쉽게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의 이면에서 사람들의 정서적 지도는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소속감의 상징이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따라 도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주방에, 우리의 찬장에, 우리의 일상 속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무언가를 되찾을 시간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제품 라벨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의심의 눈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으로. 더 싸졌나? 라는 질문보다 이건 어디서 왔지? 라는 질문을 더 자주 던질 때, 소비를 기계적 반응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진인 선택으로 다시 인식할 때, 왜냐하면 소비는 항상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상징의 힘을 측정해 보려 한 적이 있습니까? 자나, 눈금자도 통계도 말고요. 그 상징을 볼 때 가슴 속에서 뛰는 감각으로요. 시골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 석양 아래 위풍당당한 픽업 트럭의 실루엣,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 수십 년 동안 이 감정엔 이름과 성이 있었습니다. 포드 슈퍼 듀티.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미국의 풍경 속 등장인물이었습니다. 들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유전에서, 끝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하지만 2025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보닛 아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수십만 대에 이르는 이 강력한 차량들이 더 이상 켄터키나 디트로이트 근교의 조립 라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오크빌에서 태어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불확실성에 떨던 그 라인에서 이제는 강철과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시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떠들썩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팡파르도 국기가 펄럭이는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건조하고 기술적인 이행, 하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기계의 영역을 훌쩍 넘어섭니다. 당신은 혹시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췄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명 인간처럼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동차 말고요. 산업 전체가 멈췄을 때 말입니다. 테리를 상상해 보세요. 56살, 루이빌 포드 공장의 전 직원입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서서 커피 한 잔, 작업화 신고, 하루 종일 차대 일부를 찍어내는 유압 프레스를 다뤘습니다. 그렇게 27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관리자실로 불려가 전략적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배달 앱으로 일하며 기름값도 채 안 되는 팁을 받으며 웃으려 애씁니다.
테리는 캐나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포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을 바치면 충성심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에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오크빌을 보세요. 그저 산업 이력을 가진 도시였던 곳에 이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포드 공장을 완전히 재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인센티브만 5억 달러 이상. 도시 계획가, 엔지니어, 환경관리자들이 총출동해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연결되고 더 자동화된 새로운 조립 라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력은 상당 부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됩니다. 현지 공급업체들은 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체 공급망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정렬되었습니다. 그럼 오하이오나 텍사스에서 슈퍼듀티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차는 잘 달립니다. 강력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같은 이름, 같은 로고, 광고에서도 여전히 같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차는 소비자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결정의 지리, 경쟁력 계산에서 출처란 단지 변수일 뿐이라는 세계의 봉합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일 뿐이야. 기업은 변화해야 해. 맞습니다. 기업은 적응해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적응이 아니라 내러티브입니다. 포드가 공개적으로 명확히 그들의 베스트셀러 모델이 더 이상 미국에서 조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영향을 받은 도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조는, 시장들은, 노동자들은. 그래서 이 조치는 어둠 속에서 실행됐습니다. 조용히, 조율되며 언론의 주목 없이 그저 오크빌에서 트럭이 출발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선 교대 근무가 줄었습니다. 목표는 수정되었고 노동자들은 재배치되거나 해고되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이번엔 제니를 떠올려 보세요. 48살, 품질검사 기술자입니다. 포드에서 18년을 일했고 후륜축 용접을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세심했고 사내에서 상도 받았으며 신입도 교육시켰습니다. 하지만 라인이 멈추자 그 어떤 것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는 이제 새 산업의 요구에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워크숍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녀는 전화로 보험을 팔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지금도 한때 차량을 테스트하던 도로를 달립니다. 귀로 슈퍼듀티의 엔진음만 듣고도 그 차를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 차가 지나갈 때 그녀는 그리움과 씁쓸함 사이 어딘가를 느낍니다. 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그 차에 자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캐나다의 조립 라인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공정에 맞춘 교육을 받았고 디지털 시스템과의 통합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기존 일자리 대부분은 재정의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의 새로운 시대. 그렇다면 그 현대성을 지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혜택을 누리는 이는, 그 이동의 비용을 감당하는 이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요소들을 요구합니다. 치열한 노사 갈등, 불안정한 입법 환경, 요동치는 관세,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정치적 대가. 반면 캐나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조율된 인센티브, 장기 산업 정책, 21세기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이건 캐나다가 미국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한 국가가 이웃이 남긴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심한 정교한 대응일 뿐입니다. 2025년 미국에서 판매된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 식품 중 35% 이상이 캐나다에서 가공되거나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과 위생을 위한 이퀘이트 제품군도 같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이 계약 생산 방식으로 제조한 이 제품들은 수백만 가정에 공급되지만 겉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 같은 이름, 진열대에서의 같은 위치. 단지 지금 그것을 만든 노동자들은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아칸소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된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대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냉동식품 공장, 물류센터, 제네릭 의약품 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작은 지역 공동체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의 메리언, 아칸소주의 스프링데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히커리, 신문 한 면에 오르지 않는 이름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일례로 에일린이라는 여성을 보세요. 61살, 강제로 은퇴하게 된 노동자입니다. 35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자체 브랜드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위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속성만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먹고 살고 집세를 내고 손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계약이 몬트리올의 한 회사로 이전되었을 때 회의도 통보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무기한 공장 폐쇄라는 간판뿐. 그날 이후 에일리는 부분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당의 텃밭을 돌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는지를. 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스템이 허용한 경계 안에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선서받은 CEO라면 누구라도 했을 법한 선택을 했습니다. 수익을 따라갔습니다. 과잉된 곳을 줄이고 인센티브가 있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상 밖의 안정성과 매우 수용적인 환경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가장 절박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엔 충돌이 존재합니다. 편리함과 의식 사이의 충돌, 모르며 편한 상태와 출처를 마주할 때의 불편함 사이의 충돌, 그리고 2025년 이 충돌은 최저임금, 은퇴자 연금, 보조 약값에 의존하는 모든 가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경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부엌 찬장 안에 있고 장바구니 속에 있고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나라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였던 소비 모델이 이제는 그 자체의 기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은 떠났고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으며 생산은 다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것도 올랐습니다. 물류 지름길이 아무리 생겨도 소비자는 여전히 더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운송비, 재조정된 세금,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감정적 대가까지도 우리는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 우연으로 일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변화들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세계를 해독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장도 의도 없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세도 계산 없이 도입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제협정도 단지 필요만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의지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대개 사무실이나 권력의 전당이 아닌 훨씬 더 이른 시기, 어린 시절의 조용한 방에서 상처를 남긴 패배에서, 풀리지 않은 트라우마에서,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역전쟁, 대륙 간의 전략적 재배치 같은 변화들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그래프나 보고서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무적처럼 보이길 원하는 대립 중독, 박수를 향한 강박, 분노와 연극성에 기반한 정치 스타일로 움직입니다.
반면 시진핑은 조용한 전략가처럼 행동합니다. 수십 년간 인내와 비밀주의, 장기적 사고를 중시하는 권력 구조 속에서 단련된 인물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념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역사,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 권의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단독 콘텐츠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전기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출신, 그들이 겪은 상실, 그들의 부상과 연대, 그들이 말하지 않은 침묵들까지 권력의 최상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결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북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불편함이든 기억이든 새로운 질문이든 혹은 이름조차 없던 막연한 불공평함이든 그 감정을 지워버리지 마세요. 반응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위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경제, 정치, 그리고 삶을 연결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국 영향을 받는 건 계약서나 수출 수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 꿈꾸는 방식, 계획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보다, 모든 연설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조용히 느껴주셔서, 눈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려줘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아직 느껴져야 할 진실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